지훈아, 나야,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단어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제게 엄마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이었으니까요. 부산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낡은 책방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제 도시락에 계란말이를 2개씩 넣어주시던 분, 제가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했을 때 저보다 더 크게 우셨던 분, 바로 그 한 사람만이 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이 여자는 지난 32년간 단 한 번도 제 손을 잡아준 적 없는 완전히 낯선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32살의 박지훈입니다. 지금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하지만 제 삶의 첫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의 한 작은 교회 앞에 버려졌습니다. 제 기억 속엔 없습니다. 그저 서류에 적힌 차가운 글자들이 그 사실을 증명할 뿐이죠. 제 어린 시절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3살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골목에서 지혜의 숲이라는 헌책방을 운영하시던 두 분은 제게 세상의 모든 따뜻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자기 전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셨고 어머니는 제가 엇나갈 때마다 말없이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습니다. 왜일까요? 가끔은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내가 이분들의 진짜 아들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어린 제 마음을 잠식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낡은 앨범을 찾다가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관 계증명서.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생모 김수진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한 기분이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분들께 평생을 갚으며 살겠다고. 나를 선택해준 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수진,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너무 힘들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원치 않는 아이였을까? 20살이 넘어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 여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가족은 이미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평온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신장 이식이 시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던 기둥이 힘없이 쓰러질 수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아버지, 제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드릴게요. 그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제가 기증자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 서류를 제출하던 그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는데 한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는 눈빛. 그 눈빛을 마주친 며칠 뒤 병원 코디네이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훈 선생님, 혹시 가족 중에 신장 질환을 앓는 분이 또 계신가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주 희귀한 유전적 일치 반응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여자가, 병원 복도에서 저를 보던 그 낯선 여자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훈아, 나야,
엄마, 그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고 그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제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따뜻하고 성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누구시죠?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제 반응에 당황한 듯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래, 내가 날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지. 병원에서 널 보고 나도 모르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랐을 줄은 정말 몰랐어. 그 말에 속에서 울컥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당신이 날 버렸으니까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널 지킬 자신이 없었어. 변명. 구차하고 상투적인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널 찾아온 건 미안하다는 말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내 앞에 나타났는지를, 왜 병원에서 나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지를. 제 질문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녀는 스스로 목적을 밝혔습니다. 나 신장이 다 망가졌어. 이제 이식을 받지 않으면 더는 살 수가 없대. 그런데 병원에서 내가 적합하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러 온 거야. 지훈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32년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다가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그때서야 엄마 행세를 하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당신 아들이라는 걸 병원에서 봤을 때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냐고요. 여자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흘러나오는 이기적인 눈물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연기. 당신이 날 버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당신이 날 왜 버렸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네요.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다 멈춰서서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엄마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아닐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악착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로 찾아와 동료 교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부모님이 계신 책방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습니다. 처음에는 애원이었고 그 다음엔 눈물이었으며 마지막에는 협박으로 변했습니다. 너 이러면 천벌받아. 넌 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걸 외면하면 넌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요? 갓 태어난 아기를 차가운 교회 바닥에 버리고 사라지는 건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진짜 제 부모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은 너를 낳았을 뿐이야. 하지만 우리는 너를 30년간 사랑으로 키웠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린 내 편이다. 그 말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일부를 정말로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을 꾸었습니다. 캄캄하고 텅 빈 교회 안,
작은 아기 바구니 속에서 갓난아기 하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목이 쉬도록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나였다는 것을. 저는 혼자 남겨지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어두운 책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공기, 책장 한편에 붙어 있는 빛바랜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사진. 이 사진 볼 때마다 우리가 널 만난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아버지가 저를 처음 안고 엉엉 우셨다는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사진 속의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왜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여자의 존재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했던 걸까? 왜 나를 낳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의심했던 걸까? 저는 제 가족을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의 질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짜 가족이 맞을까?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시간으로 맺어지는 관계라는 것을. 며칠 후 아버지의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증자로 적합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게 했구나. 짐이라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아들 자격 없는 거죠. 아버지는 또다시 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를 탄 채였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해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명확하게 끝내야 한다고. 누군가를 증오하며 사는 인생은 결국 나 자신마저 병들게 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겁니다. 당신이 날 어떻게 버렸는지 난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제 신장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을 증오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내 삶을 살 거야.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더는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서도 증오도 아닌 그저 무관심을 선택한 것은 온전히 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연의 끈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녀까지 저를 놓아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 후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학교로 복고했고 퇴근하면 아버지의 건강식을 챙기고
어머니와 함께 낡은 책방을 정리하는 평범하고 소중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 어귀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저를 낳고 저를 버리고 이제는 제 신장을 달라며 찾아왔던 바로 그 사람. 그녀는 전보다 훨씬 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싹 마른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희망도 죄책감도 사라진 그 눈에는 오직 살아남고 싶다는 도끼 어린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나 정말 마지막이야. 신장 좀 줘, 제발. 엄마가 이렇게 빌게. 응,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엄마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학교에도, 책방에도,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차가워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내가 내 생모야. 내가 지금이라도 교육청에 민원 넣고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리면 내가 사랑하는 그 교사 생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비겁함을 끌어모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전부 저장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명백한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녀는 순간 당황했는지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 컸네. 우리 아들. 그렇게 쓸모있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그 말에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이 집에서는 항상 사랑받았습니다. 그게 당신과 내 부모님의 차이점이죠. 그녀는 제 어깨를 툭 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산 지역맘 카페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효자 초등학교 교사 박지훈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 이름과 학교 이름 그리고 제 사진까지 첨부된 글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젊은 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아들을 찾았지만 성공한 아들은 병든 어머니를 외면했다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심파극이었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도 몰라보네. 낳아준 정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정할 수가 있지? 저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고? 당장 파면시켜라. 댓글을 보는 손끝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제 삶에 나타난 불청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파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그녀가 머무는 허름한 여인숙을 찾아갔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 안 해진 이불과 작은 가방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이게 당신이 만들어 온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저까지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라도 잘 살아서 다행이다. 난 다 망했지만 너라도 성공했으니 됐어.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건 연민이나 동정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의 처절하고 쓸쓸한 말로를 목격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지갑을 열어 현금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차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뒤돌아서는 그녀의 앙상한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일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서 며칠이고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녀는 어김없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학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해는 저물고 있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방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던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익숙하면서도 꼴도 보기 싫은 얼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또 그녀였습니다. 죽겠다던, 신장 이식 없이는 못 산다던 그 여자가 몇 달 만에 멀쩡한 모습으로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 기대서 있다가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저는 순간 이 사람의 정신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장을 달라며 울부짖고 제가 거절하자 온갖 협박과 온라인 폭로까지 서슴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마치 동네 아주머니처럼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또 뭘 원하러 오셨습니까? 그녀는 제 말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하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좀 다른 이야기야. 왜요? 이번엔 간이라도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유산이라도 남기고 갈 테니 병수발이라도 해달라는 건가요? 제 날선말에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로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서 왔어. 뭘 또요? 서류 하나만. 사인 좀 해줘. 내가 사고로 죽으면 그 보험금을 내가 받게 되는 서류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험금이요? 설마 제가 사망보험금 수령자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맞아. 나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병원 갈 돈도 없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고 너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서 그 말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끔찍한 것을 숨기고 있다. 서류, 가져와 보시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약속대로 책방 앞으로 찾아와 얇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증권 사본과 수령인 지정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그녀처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서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수령인으로 지정된 서류 외에 몇 개의 다른 보험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으로 제 명의를 도용해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 몇 개를 더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박지훈, 수익자는 김수진. 즉, 제가 다치거나 죽으면 그 여자가 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여자는 저에게 신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거꾸로 저를 보험금이라는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제가 언젠가 사고라도 당하기를, 아니, 어쩌면
사고를 당하게 만들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길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보험 사기, 명의도용, 협박,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가 종적을 감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그녀가 서울의 한쪽 방촌에서 유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대기 위해 손을 댔던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결국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채 공공요양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든 감정은 딱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녀가 요양병원에 누워있다는 소식 이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순순히 사라지지는 않는 법인데 그녀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병원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들어오던 참이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찻잔을 닦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검사 결과는 괜찮으시대요. 큰 문제는 없단다. 그래도 수술한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네.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웃음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날 밤,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가 거실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몇 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속에서 저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 김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감추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요양병원 보호자 동의서, 그리고 기부금 납입 확인서, 서류상 보호자이자 기부자는 제 어머니였고 환자는 그녀였습니다. 어머니, 왜요? 왜 다시 그 여자랑 엮이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 병원비 낼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그냥 너무 불쌍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조차 결국 불쌍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못하는 분, 어머니. 그 여자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 목숨으로 보험 사기를 치려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왜 도와주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엄마도 다 알아.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만큼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을 거잖니. 차라리 엄마가 그 사람 가까이에 있어야 그 사람이 다시는 널 못 건드릴 것 같아서 그 마음 하나였어.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튜브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눈은 저를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서서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 어머니 주변에 다시 맴도는 순간 당신은 나한테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만 눈 감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듯했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처럼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돌아온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내 손으로 끝내야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조용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집에서 조용히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남긴 유일한 의미는 내가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요양병원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유품이 일부 남아있으니 확인하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모가 하나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받아 적은 거라고 합니다. 저는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야만 정말로 끝이 날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봉투 하나를 받아 들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적힌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그녀의 마지막 힘겨운 숨결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널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평생 내 인생을 더럽히기만 했구나. 미안하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널 낳았지만 내가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 널 찾아간 것도, 널 괴롭힌 것도 전부 내가 무너져버린 내 인생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발버둥이었어. 변명인 거 알아. 그래도 넌 내게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어. 나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을 거야. 그래도 고맙다. 적어도 넌 나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평생 내가 내 구원이었다고 믿을게.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침략자였지만 동시에 단 한 번이라도 구원을 꿈꿨던 불쌍한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원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준비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낡은 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가끔은 보육시설에 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 번은 아이 중 하나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버려진 적 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저를 시험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같은 상처를 나누고 싶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난 다시 사랑받았어. 그래서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거라고 생각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줬으면.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사람 분명 어딘가에 있어. 너도 꼭 만나게 될 거야. 요즘 저는 아주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과 웃고 떠들고 퇴근하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된장찌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시간을 지나고 나니 이제는 이 잔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누구보다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아는 친구들은 말합니다. 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견디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 수 있냐.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견딘 게 아니야.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준 거야.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이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처럼 사랑받은 기억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부모님께 배웠고 이제는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혹시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의 웃음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족입니다. 부디 당신의 삶에도 그런 따뜻한 가족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야기를 공유하며 작은 위로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